저는 서울중앙병원 야간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사라 탐항입니다. 아버지는 네팔 카트만두에 계시고 어머니는 저와 함께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12살이었을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인천공항에 내렸던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한국으로 보내며 말씀하셨죠. 더 나은 교육을,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다고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자랐고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0일 자정이었습니다. 응급실은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환자 차트를 정리하다가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카트만두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시술 받는다. 걱정 마라. 아버지는 심장 판막 협착증으로 몇 달째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네팔 현지 병원에서는 고난도 시술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고 다행히 서울의 심장내과 전문의가 원격 협진으로 현지 의료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벽 1시쯤 카트만두 병원 담당자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인터넷이 전부 끊겼어요. 처음엔 일시적인 장애련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네팔 친구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문자는 발송 실패, 통화는 불통, 심지어 이메일조차 서버 오류로 튕겨 나왔습니다. 모니터 화면 한쪽에는 네팔 실시간 트래픽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꾸준히 오르락 내리락 하던 선이 자정을 기점으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완전한 제로였습니다. 카트만두뿐만 아니라 네팔 전역이 인터넷 차단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저는 당장 심장내과 김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네팔 쪽 연결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김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위성 전화라도 써야 하나. 하지만 영상 없이 음성만으로 시술 가이드는 불가능해. 응급실 동료 간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사라, 콜은 내가 받을게. 넌 네팔 쪽 연결부터 살려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 전산실로 뛰어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전산실 문을 열자 희미한 모니터 불빛 아래 박민수 엔지니어가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병원의 백업망과 재난통신 프로토콜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 씨, 네팔 인터넷이 전부 끊겼어요. 내일 아침 원격 시술이 예정되어 있는데 박민수는 화면을 응시한 채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국제망 모니터링 중인데 네팔 전 지역이 블랙아웃 상태예요. 그럼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방법이 아예 없진 않아요. 박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난 모드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데이터만 주고받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저쪽에서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네팔의 인터넷 차단은 계속되었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국제 뉴스에서는 카트만두 거리의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학생들, 취업준비생들, 온라인 강의를 듣던 학생들. 연결이 끊기자 그들의 미래도 함께 멈춰버린 겁니다. 인터넷을 돌려달라. 그들의 외침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뉴스 화면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사람들 중에는 제가 아는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함께 놀던 동네 친구들, 사촌 동생들. 그들은 한국 유학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대학 입학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해시태그가 만들어졌습니다. 레서스 스터디, 샌드 어스 투 코리아.
아이러니하게도 네팔에서는 인터넷이 막혔지만 몇몇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인도로 가서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그 영상들은 외국 서버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릴 한국처럼 연결해달라. 한 청년이 카메라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VPN 썼다고 잡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부가 죄입니까? 다른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살 길은 연결뿐입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만약 네팔에 남아 있었다면 저 광장에서 함께 외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서울에 있고 제 아버지는 카트만두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병원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김 교수님과 병원 관계자들이 모였고 저도 참석했습니다. 원격 시술은 불가능합니다. 환자를 한국으로 이송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장시간 비행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소한의 연결만 확보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영상은 포기하고 수치와 텍스트만 주고받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기술적으론 가능해요. 문제는 정치적인 겁니다. 네팔 정부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네팔 정부에 연락하기로요. 제 친구 짓다가 네팔 통신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인도를 경유한 우회 경로로요. 짓다, 의료 예외 조항이 있니? 아버지 시술이 급해. 답장이 왔습니다. 예외 없어. 정부 방침이야. 미안해.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문서 첨부할게. 담당자 이름 확인해봐. 문서를 열었습니다. 네팔 정부의 비상 명령서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서명란에 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채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희미한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짓다가 보낸 문서에는 채탄의 직책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팔 정부 디지털 인프라팀 수석 엔지니어. 그는 국가 네트워크 통제 시스템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원한다면 예외 조항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채탄님께, 저는 서울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제 아버지는 지금 카트만두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심장 시술이 급합니다. 한국 의료진의 원격 협진이 필요합니다. 당신도 가족이 있다면 의료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발송 버튼을 누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차가웠습니다.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개인의 사정보다 집단 안전이 우선입니다. 예외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메일을 썼습니다. 채탄님, 저는 당신을 설득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부탁드립니다. 의료 데이터만 허용해 주십시오. 영상도 음성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숫자와 텍스트만요. 30분이면 됩니다. 단 30분만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번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시술 예정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응급실 근무를 마치고도 전산실로 향했습니다. 박민수는 여전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 씨, 혹시 네팔 쪽에서 신호 잡힌 거 없어요? 없어요. 완전 봉쇄 상태예요. 저는 허탈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라 씨,
혹시 그쪽 담당자랑 연락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메일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술적 준비는 끝났어요. 저쪽에서 문만 열어주면 우린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세 번째 메일을 보냈습니다. 채타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2살에 아버지와 헤어졌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였죠. 지난 15년간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살았습니다. 인터넷이 우리를 연결해줬습니다. 이제 그 연결이 아버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발송하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채탄에게서 온 답장이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기다렸습니다. 증거를 남길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어떤 예외도 없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탄의 메일 이후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카트만두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혼란스러운 도시의 모습이 보도되었습니다. 마트의 계산대가 멈췄습니다.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니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물건을 살 수 없었습니다. 택배는 배송 추적이 불가능해지며 마비되었고 병원 예약 시스템도 붕괴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박민수와 함께 재난 모드 프로토콜을 재설계했습니다. 영상은 완전히 포기합시다. 대신 심전도 파형, 산소 포화도, 혈압, 맥박. 이 네 가지 수치만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겁니다. 박민수가 화면에 설계도를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텍스트 지시는 어떻게 하죠? 한국 의료진이 타이핑한 지시사항을 즉시 전송합니다. 스텐트 각도 3도 조정, 0.5mm 낮춰 이런 식으로요. 화질은 필요 없어요. 살아야 할 건 사람이지 영상이 아니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채탄이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는 것뿐이네요. 한편 한국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팔 인터넷 차단 사태가 국제 이슈로 떠올랐고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연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료, 교육, 재난통신망은 절대 꺼져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네팔을 지지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글들을 읽으며 뭉클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연결될 권리는 인권이다. 하지만 채탄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초조했습니다. 아버지의 시술일은 내일 아침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이메일 알림이었습니다. 발신자는 없었습니다. 제목도 본문도 없었습니다. 단지 첨부 파일 하나만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파일을 다운받았습니다. 암호화된 문서였습니다. 박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 씨, 지금 당장 전산실로 올 수 있어요? 10분 뒤 박민수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파일을 열어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화이트리스트 규칙이에요. 그게 뭐예요? 특정 IP 주소만 허용하는 예외 규칙입니다. 여기 보세요. 서울중앙병원 서버 주소와 카트만두 병원 주소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위성 릴레이 노드 경로까지. 박민수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적용하면 우리 두 병원만 연결될 수 있어요. 시간 제한도 있네요. 30분.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채탄이 보낸 거예요. 메타데이터가 전부 지워져 있어서 추적이 불가능해요. 누가 보냈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채탄이 자신의 흔적을 지운 채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새벽 5시 저는 전산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박민수는 화이트리스트 규칙을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연결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그가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명령어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핑 테스트, 실패. 두 번째 시도, 타임아웃. 저는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안 되는 건가요? 기다려보세요. 저쪽에서도 규칙을 활성화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세 번째 시도, 핑이 돌아왔습니다. 1800m초의 지연. 느렸지만 연결되었습니다. 박민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됐어요. 저는 얼싸안고 싶었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6시 카트만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친구 짓다였습니다. 사라, 연결 들어왔어. 수치 보여. 저는 서울 심장내과로 달려갔습니다. 김 교수님과 의료진이 이미 대기하고 계셨습니다. 모니터에는 카트만두에서 전송되는 데이터가 떴습니다. 심전도 파형, 산소 포화도 98, 혈압 120, 80. 아버지 상태가 보여요. 김 교수님이 모니터를 확인하셨습니다. 수치는 안정적이에요. 시작할 수 있겠어요.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제 역할은 김 교수님의 지시를 즉시 타이핑해서 카트만두로 전송하는 것이었습니다. 7시 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카테터 삽입 시작합니다. 짓다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영상은 없었지만 수치로 모든 것을 읽어야 했습니다. 심박수가 올라갔습니다. 60에서 70으로. 긴장하고 계시네요.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타이핑했습니다. 환자 안정시켜 주세요. 심박수 60 유지 필요. 몇 초 뒤 심박수가 내려갔습니다. 스텐트 위치 확인 중입니다. 짓다가 말했습니다. 화면에 좌표값이 떴습니다. 김 교수님이 재빨리 계산하셨습니다. 각도가 2도 부족해요. 3도 더 돌려야 해요. 저는 타이핑했습니다. 스텐트 각도 3도 추가, 0.5mm 낮춰.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120에서 90으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교수님, 김 교수님은 침착하셨습니다. 혈관 경련이에요. 당황하지 마세요. 저는 타이핑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 0.1mg 투여. 화면이 잠시 멈췄습니다. 연결이 끊긴 건가?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수치가 다시 떴습니다. 혈압이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90, 100, 110.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텐트 확장 시작합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니터에는 숫자들만 흘렀습니다.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 그 숫자들이 아버지의 생명이었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타이핑했습니다. 김 교수님의 지시가 떨어지면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전송했습니다. 스텐트 위치 최종 확인. 짓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좌표값 전송합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김 교수님이 빠르게 검토하셨습니다. 완벽해요. 이제 풍선 수축만 남았어요. 저는 타이핑했습니다. 풍선 천천히 수축. 압력 서서히 낮춰. 그때 병원 창밖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카트만두 거리에 시위되었습니다. 인터넷을 돌려줘. 그들의 목소리가 병원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연결되어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혈압 안정. 짓다가 말했습니다. 화면의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심박수 65, 혈압 128씩, 산소 포화도 99. 김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끝났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시술 성공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박민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해냈어요, 사라 씨.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기쁨과 안도와 감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모니터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환자 상태 안정. 중환자실 이송 완료. 신호는 약했지만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짓다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버텨줘서 고마워요.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의료망은 절대 꺼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든 이 작은 예외가 내일의 규칙이 되어야 합니다. 연결이 생명을 구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연결 시간은 정확히 30분이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자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채탄이 약속한 시간이 끝난 겁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셨고 우리는 해냈습니다. 시술이 끝난 뒤 저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카트만두 쪽 하늘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쉬고 계실 겁니다. 살아계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박민수가 전산실에서 모든 연결 기록을 저장했습니다. 시간, 데이터량, 송수신 내역. 이 기록이 증거였습니다. 의료망이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증거. 우리는 이 데이터를 국제인권단체에 보냈습니다. 반응은 빨랐습니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의료, 교육, 재난통신망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라. 국제 엠네스티도 움직였습니다. 통신 차단은 생명권 침해다. 언론도 보도했습니다. 30분의 연결이 한 생명을 구했다. 카트만두에서도 변화가 일었습니다. 청년들의 시위는 계속되었지만 이제 그들의 목소리에는 구체성이 생겼습니다. 의료망만이라도 살려라. 교육 사이트 접속을 허용하라. 그들은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대신 최소한의 예외를 요구했습니다.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네팔 국회가 긴급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의료 응급 상황에서조차 인터넷을 차단하는 게 정당한가?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국민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차단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을요. 정부는 결국 물러섰습니다. 의료 긴급 상황, 교육 필수 사이트, 재난 안전망에 한해 제한적 접속을 허용한다.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작은 예외였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완전한 차단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는 선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날 저녁 익명의 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통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도구여야 합니다. 오늘 당신들이 증명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없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채탄이었습니다. 메일 끝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저는 사직합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채탄은 자신의 자리를 걸고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그는 이름 없는 영웅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가 연 작은 문은 역사에 남을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회복 중이셨습니다. 짓다가 보내온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앉아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네팔에서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예외 조항이 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의료, 교육, 재난 안전망은 이제 차단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생명줄은 확보된 겁니다. 청년들은 다시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병원들은 원격 협진 시스템을 재가동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디지털 생명망 보호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의료, 교육, 구조통신망은 보장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지지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겪은 30분의 사건이 법을 만드는 힘이 된 겁니다. 저는 병원 응급실로 돌아왔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며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변하지 않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연결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권리라는 것. 그 연결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 어느 날 박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사라 씨, 이거 봐요. 그가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세계 각국의 사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퍼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법을 만들고 있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작은 예외가 내일의 규칙이 되는 거네요. 맞아요. 우리가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이고 희망이고 미래라는 것을요. 스위치를 내리는 손은 결국 사람의 손입니다. 하지만 그 손을 움직이는 건 양심입니다. 채탄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연결을 지킬 것입니다.